로마 바티칸을 들어가기 전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었습니다. 이 성벽은 9세기경에 이민족 사라센족의 침략을 받아 그 후에 쌓은 것으로 로마를 지키고 있는 성벽이었습니다. 배경음악이 너무 크게 들어가서 모두 삭제하고 대신 내가 입력합니다. 성벽 안으로 들어서자 바티칸 시국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바티칸 시국은 0.44평방킬로미터로 아주 작은 나라로 그렇지만 150여 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언덕에 점장이와 무녀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바티라 불렀답니다. 그래서 그 언덕을 바티쿠쿠 언덕이라 불렀는데 거기에서 바티칸이란 이름이 유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티칸에는 박물관과 베드로 성당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티칸 교황청 앞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뒤로는 바티칸 교황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돔 형식의 지붕이 베드로 성당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테이프가 연결이 되지 않고 바로 박물관으로 들어간 테이프가 연결되었습니다. 박물관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그 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화가들의 그림들이 아주 실감나게 걸려 있었지만 이 화면으로는 그 감동을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기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이면서도 또 조각가 또 인체를 해부하는 해부학적인 그런 과학자여서 아주 생생하게 근육들을 묘사했다는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의 천정에는 마치 조각한 것처럼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속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네로 황제의 욕조라고 합니다. 이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을 더 자세히 보시고 싶거나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화질도 좋은 그림으로 아주 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안내한 가이드는 그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은 무엇을 설명했는지 어떤 그림이었는지 그런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테이프를 이재선 장로님이 편집할 때 순서가 바뀐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 그림들을 구경한 후에 별도의 그림, 미켈란젤로의 그림, 최후의 심판과 천지창조, 이 그림은 벽에 걸린 것이 아니고 천장과 벽에 아주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카펠라 시스티나라고는 성당 안에 그려져 있는 것인데 그 안에서는 촬영을 할 수 없기에 그 성당 앞에서 30여 분 동안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입장하였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받아왔던 불합리한 대우와 고통스러운 삶을 일그러진 얼굴로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4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미켈란젤로 하면 다 아시죠? 그 정도로 이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 두 점의 그림이 남아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당시 그림과 동시대 대가들과 그림을 비교해 보십시오. 당시들 동시대 대가들은 다만 테크닉적인 면으로 어떻게 손기술로만 어떻게 내가 뛰어난 미술가로 평가받겠다고 이렇게 손기술만 가지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기술도 기술, 이런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더 위대한 것은 이런 그림 속에 여러 가지 뛰어난 위대한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이런 개혁적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400여 년이 지난 중에도 위대한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고 그 사람의 그림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두 점의 그림은 맨 마지막에 박물관을 나가시게 될 때 두 점의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시죠. 바티칸 박물관을 나온 우리는 베드로 성당을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성당의 웅장한 건축 규모와 또 갖가지의 그림과 조각물, 또 그 앞에 큰 중앙재단 밑에는 베드로의 시신이 있다는 이야기, 또 그 시신을 1930년대에 검증했다는 이야기, 또 중앙재단에는 교황청 외에는 미사를 집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 등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그 건축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광장입니다. 지금 성 베드로 성전을 구경하고 우리 일행은 지금 나오는 중에 있습니다. 이 성 베드로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와서 건강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나와 바티칸 광장 또는 베드로 광장으로 향하는 우리들을 조희중 장로님이 중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은 바티칸 궁의 보초로서 정문의 보초인데 스위스 용병이었고 용병으로 사용하고 용병들이 근무하고 있고 이 용병들의 복장은 보초들의 복장은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것으로 지금도 바티칸궁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 용병은 용감하기로 아주 유명한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어질 테프들은 좀 소란스럽지만 가이드의 설명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끄럽지만 좀 그대로 참고 넘기면 됩니다. 베드로 대성당 앞쪽을 한번 보십시오. 저쪽 왼쪽에 베드로가 지금 공개 열쇠 중에 있죠. 저쪽 오른쪽에는 바울사도가 검을 들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 것이고. 상부 쪽에 보시면, 몸 위쪽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보이십니까? 몸 위쪽에. 흰색은 안 보이세요? 몸 위쪽에. 베드로 대성당 몸 위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운동을 벌이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엘베타. 돔 밑에까지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가고 돔에서부터 걸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가 8,000원인데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2시간 정도의 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긴 생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대성당이 큰 거죠. 이 가운데 전 성당의 앞쪽에 보시면 9개의 발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발전이 강목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교황이 새로 선출되면 그 발전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한번 전하는 특별한 저녁이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절기 때 저는 교황 발전이 안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그 베드로 대성당만 120명이 걸리다 맞추겠죠. 광장까지 포함을 설계하면 176년이 걸립니다. 이 광장을 베르니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광장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12회랑의 그 길이 폭은 280m입니다. 각 12회랑에는 각 열마다 4개의 기둥들이 있죠. 그래서 284개의 원주들과 84개의 강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원주들이 각 열마다 4개의 기둥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4개의 기둥들이 이루어져 있죠. 자, 이 지점에서 딱 보시면요. 4개의 기둥들이 전부 다 하나로만 보입니다. 일단 나중에 보시기 바라고요. 이 열쇠랑 위쪽에는 142명의 선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것, 제가 어제 이것을 오벨리스크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의 모든 오벨리스크가 14개가 있는데 14개의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에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 정도는 융합같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 오벨리스크의 높이가 25m입니다. 25m라고서 아까 좀 전에 보신 베드로 대성당 안에 있는 발다키노의 높이가 제가 29m나 말씀드렸죠. 그 발다키노의 높이보다 이것이 4m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높게 보이시죠? 하지만 베드로 대성당에 보시는 그 발다키노는 아마 높다는 느낌이 안 드셨을 겁니다. 그래요. 그 발다키노가 이거보다 4m가 높은 거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베드로 대성당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황이 어디 사는지 궁금하시죠? 자, 교황이 어디 사냐? 그래, 이거. 자, 이쪽으로 와주시죠. 먼저 보라고. 자, 이쪽으로 와주시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교황이 어디 사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앞쪽에 보시면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맨 꼭대기층 3층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창문이 교황이 사는 방입니다. 교황이 증언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주일 12시가 되면 저 창문을 열고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말씀을 한번 전하신 다음에 제가 그래서 한번 교황 때를 지으신 요 하나를 보면 시국과 로마를 경계짓는 국경선입니다. 목택의 바깥쪽이 로마하고 이태리 영토고 목택의 안쪽은 바로 바티칸시의 영토가 됩니다. 자, 이제 국경을 통과하십니다.
우리는 산타 마리아 대성당으로 갔습니다. 산타 마리아 대성당은 로마에서 제일 높은 종탑을 갖고 있는 성당이었습니다. 4대 성당으로도 들어가는 성당입니다. 기둥들, 베이스 기둥이십니다. 이 36개 베이스 기둥은 그리스에서 나온 그런 베이스 오리지널의 베이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준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에 있었던 그런 그 기둥들을 이곳에서 옮겨와서 만들어진 그런 기둥들입니다. 이 대리석 기둥 위쪽에는 36개의 모자이크가 들어있습니다. 천정에 칠한 금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져온 것을 기증한 것으로 칠했다고 한답니다. 또 교황이 기도하는 모습을 만들었는데 그 앞에 부분에 베들레헴의 말 구유의 일부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거의 재건됐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자, 이곳이 정확하게 바울 대성당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성벽 밖에 바울 대성당입니다. 이곳 고대 아우렐리아노 성벽 밖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당의 이름이 성벽 밖에 바울 대성당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죠. 특징이 뭐냐면 바로 저 앞쪽에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지금 때를 저희가 다 잘 맞춰서 왔는데 석양이 저렇게 질 때 저 태양이 받을 때는 더 멋있습니다. 저게 바로 저 모습이 아주 요 모자이크가 바울 대성당의 아주 특징 중 하나죠.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가운데 손을 들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에 왼쪽에 열쇠를 들고 있는 분이 베드로 사도, 오른쪽에 검을 들고 있는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청동문은 1930년대에 만들어진 마리니 청동문입니다. 자, 왼쪽에는 베드로 사도를, 오른쪽은 바울 사도에 관한 일대기를 부조로서 이렇게 청동 부조로서 지금 조각해 놨는데, 자, 불이 나기 이전에 그런 여러 가지 벽돌들과 카타콤베에서 발견된 관들의 일부분들과 비명들, 기문들, 이런 돌문의 일부분들을 이곳에다 전시해 놨어요. 이 공간은, 이 안쪽에 있는 공간은 베네딕트 수도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에서도 아주 이 정원이 아주 또 인상적이죠. 아주 아름답네요. 지금 꽃이 뭐 다 시들어갔기 때문에 좀 덜 아름답습니다. 근데 꽃이 활짝 필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둥과 이런 장치에 이런 데 보시면은 이런 모자이크 형식으로 된 이런 거 보이시죠? 자, 저쪽 위쪽에 들어오고 보시면은 제가 이런 것은 모자이크가 아니고 코즈마테스크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원도 코즈마테스크 양식으로 또 아주 아름답고 이름이 잘 알려지는 그런 곳입니다. 목마르시죠? 약수물입니다. 로마에서 보기 힘든 약수물입니다. 이거 철분이 많은 약수물인데 사람들이 많이 떠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수물 한 잔 드시는 거 아시죠? 아가 보통 가장 잘했지. 우리는 바울의 순교지로 향하는 중 약수터를 찾았습니다. 약수터에서 목도 축이고 다음 순교지로 향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옥에 갇힌 지 한 달여 후에 참수형을 당했는데, 참수형을 당할 때 그 돌기둥에 목을 묶어 도끼로 쳤다 합니다. 그 도끼로 친 자국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붉은 건물은 처음에 교황청이었답니다. 그러나 1309년에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겼다가 1377년에 다시 지금 현재의 바티칸으로 옮기고, 지금 붉은 건물은 대주교관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 보이는 성당은 요한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에서 유명하다는 4개의 성당을 보았습니다.